한 번 더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현재 연준에서 물가를 잡겠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뭐 금리를 의도적으로 뭐 늦게 했네. 이제 소위 말해서 파월이 뭐 재임을 위해서 그런 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요.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 부양책을 쓸 때 중국이 엄청나게 돈을 풀고 경기 부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버블이 나가지고 중국이 그 이후에 지금 10년 이상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고생을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 중복 과잉 투자했던 거 그거를 제거해가는 과정 구조조정이죠. 그거는 얼추 끝난 것 같아요. 막 조선소도 막 지어놨다가 다 없애고 철강도 다 합병시키고 근데 지금 남은 게 있습니다. 부동산. 그거 버블을 지금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연초만 해도 헝다 얘기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헝다 말고 아직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경기 연착륙을 위해서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빅스텝을 밟는 와중에도 미세하게나마 지금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의도적이었다고 그러면 타겟이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중국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은 아니지만은 이제 나중에 봤을 때 음모론적인 관점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흔들어대는 시장 속에서 항상 보면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거나 아니면 그 오버슈팅을 하게 해놓고 나서 주가가 빠질 때 항상 보면은 이머징 마켓이 다쳤었습니다. 다쳤었는데 요번에도 사실 다칠 거냐? 지금 보면은 외환 보이거나 이런 거 보면 다른 때하고 달라요.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머징 마켓들도. 그래서 아주 약한 국가들 빼고는 사실 근데 아주 약한 국가들은 사실 글로벌 경제에서 또 크게 문제가 되는 국가들은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거는 코인 시장입니다. 네. 코인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코인이 지금 이미 버블 영역에 진입했고 그 버블을 꺼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심각한 급락장 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온다고 그러면은 그 코인에서도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한번 터져가지고 했는데 더 빠지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또 코인을 가만히 지켜보시면요. 미국은 항상 그 금융위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뭐를 가장 우선시했었냐면요. 달러의 패권의 유지를 가장 우선시했었습니다. 그러면 달러 패권에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비트코인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동안은 비트코인을 가만뒀던 게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돈 빼내기가 좋잖아요. 중국에서는 지금 외환을 반출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한국 와가지고 한국에서 환전해서 김치 프리미엄 받고 한국에다 지금 집을 사가지고 차익을 되게 많이 누리고 했대잖아요. 지금 사실은 제가 눈으로 본 건 아니고 기사로 봤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코인에 지금 올인되어 있는 이머징 마켓 우리나라도 사실 많잖아요.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코인발 리스크가 터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게 의도된 것이든 아니든 간에 그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시점을 저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냐면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 내지는 24년이 아닐까. 그래서 된다라기보단 그 시장을 좀 주목을 하고 주시를 하면서 경제를 좀 보셔야 될 거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와, 그러면은 이게 증시적으로 봤을 때는 3천을 좀 넘지 못하는 선에서 한동안 박스권을 좀 예상하시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면 혹시 미국 기업, 미국 증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걸까요? 이게 더 올라가지 못하고 정고점을 뚫지 못하고 미국 역시 정고점은 죄송한 얘기인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미국 증시는 여기서 한 번 더 지금 워낙에 그 이격이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반등은 줄 거라고 보는데 아마 지지선 많이 유지가 될지 여부는 테스트를 한번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사봤자 사실은 뭐 한 10% 20% 위로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차라리 그냥 현금 보유하고 있는 게 낫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이제 저는 그 죄송한 얘기지만 주식에 대해서 특별히 감이 없고 투자에 자신이 없으시면은 그냥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10% 20% 장이 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지수 지금부터 10%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10% 모든 종목이 10% 일괄적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는 와중에 빠지는 종목들도 많아요. 대형주라고 해서 다 가는 것도 아닐 거고 제가 굳이 아까 콕 집어서 수출 관련 대형 우량주라고 했던 것도 그런 함의가 좀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은 의외로 뭐 거래소에서 대형주가 뭐 100% 수익 납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연말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슈 올라갈 때 코스닥 지수 별로 안 올랐어요. 네. 근데 메타버스 관련된 주식은 3,400%짜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 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 좀 감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공부해 보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아, 네. 그러면은 좀 현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코스피 그 수출 대형 우량주를 네. 중심으로 좀 봐도 좋으실 것 같고 예. 조금 시장을 조금 더 글로벌적으로 봐서 만약에 미국과 조금 뭐 중국, 인도, 베트남 같은 이머징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본다면 지금 미국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좀 분할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보면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미국이 주도하는, 그러니까 미국 수익률이 압도적인 시장이 한 2022년이니까 얼추 잡으면은 한 15년 정도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배경에 뭐가 있었냐면은 달러 강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항상 보면은 이제 그 중간중간 이벤트들이 많았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벤트는,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양적 완화 하니까 사고는 자기네들이 쳐놓고 나서 지네들이 돈 찍어서 풀어내니까 달러가 급등해보고 우리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원화 같은 경우는 갑자기 막 급락해가지고 막 그때 또 그 통화수합 해달라고 그 당시 재경부 총리하고 뭐 한국은행장이 뉴욕까지 날아가가지고 대기하고 있다 서로 자기가 뭐 통화수합 했냐고 쌈박질하고 막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는데 위기 조정하게 되면 항상 위기 때는 달러가 강세를 보입니다. 그러면 달러 강세 기조하에서는 생각보다 이머징 마켓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맥락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달러 강세가 기조적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단 올해 내년 중간에 한번 어떤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방금 이제 미국 그다음에 이머징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머징 전체를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그냥 미국하고 한국을 놓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직까지는 한국이 이머징으로 분류가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미국 나스닥 연봉입니다. 연봉인데요. 보시면은 200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7년도, 8년도까지 보시면요. 별로 오른 게 없습니다. 왜 별로 오른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보통 2001년도에 그 나스닥이 2474였었고요. 2007년도에 2429였었습니다. 이 중간에 보시면 툭 떨어졌다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요 시점에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연봉을 한번 보면요. 저기 세 번째 그 음봉 다음이 2001년인데요.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2007년까지 올라간 게요. 503포인트에서 2085까지 올랐었습니다. 이때 이제 원화 강세가 나왔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여기가 2000년입니다. 예. 여기 카드 사태 터져가지고 원화 약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원달러인데 이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원화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뭐 1,300원, 400원, 500원 나가는 거니까 원화 약세권이 카드 사태 터지고 나서 이제 급등해가지고 이 난리 났다가 이제 그거 진정되면서부터 추세적으로 보시면은 원화 강세로 갔었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언제 끝이 나냐면 2008년 3월 달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리먼 브러더스 박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달러가 이제 급등하면서 원화가 약세로 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박스권 이렇게 등락이 됐었던 건데,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추세적으로 원화 강세 구간으로 좀 전환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좋을 것 같다. 이게 이제 환율 흐름을 제가 차트로 좀 만들어 가지고 좀 가져온 건데요. 지금 우리 이번에 1290원까지 갔었잖아요. 예. 거기가 지금 이 끝에 있는 여기 이 자리거든요. 예. 여기가 지금 1300원이고요. 여기가 지금 1100원일 겁니다. 그래서 이 양쪽을 놓고 보시면은 이 흐름을 좀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려놨는데 일단 이게 추세로 보면은 1300원을 넘었을 때는 항상 보면 카드 사태, 서브프라임.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이런 어떤 우리나라가 좀 충격을 좀 심하게 받는 그런 시점 전후였었고 근데 요번에 사실 지금 올라간 거는 아직까지 큰 이슈가
없는데 올라갔던 거는 미국이 긴축을 한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건데 또 한 가지는 미국이 그동안 글로벌 분업화를 시켜가지고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골디락스가 나왔었잖아요. 저성장이면서도 물가가 안정이 돼가지고 굉장히 좋은. 근데 이제는 중국을 제외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그동안 그 디플레를 수출을 해가지고 인플레를 제어해 왔었는데 사실 그게 좀 쉽지 않아졌고 그다음에 또 중국 역시도 그 임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이제 디플레를 수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미국의 패권이 과거처럼 글로벌의 원탑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다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지금 퀘스천이 많이 붙잖아요. 러시아를 망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루블화가 또 강세고. 엄청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러시아 석유 수입하지 말라고 아무리 협박을 해도 인도 꽃방귀도 안 끼고 저러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좀 복잡한 상황이 연계가 되고 있는데 이 얘기는 현재는 지금 1,400원대에서 다시 이제 1,290에서 맞고 이제 다시 좀 밀리는 그런 패턴이긴 하지만 내년 후반기 아니면 어느 시점에는 이런 것들이 인플레를 못 잡는다든지 변수가 많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 긴축이 지금 경제 체력에 비해서 지금 사실 좀 급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또 그 긴축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아까 코인 시장 말씀드렸지만 코인 시장이 금융권하고 연결이 안 돼 있지 않아요. 대출 받아가지고 코인을 들어간 거지 지금 현금 가지고 현금 부자들이 코인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그게 또 금융 부실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연출이 되면은 저 환율이 지금 시간적으로 봐도 1,300원을 해봤던 기억이 좀 됐잖아요. 지금 사실 보면 근처까지 갔다 빠졌었지만. 근데 과거를 보면은 항상 우리는 이제 어떤 노이즈가 생겼을 때 저걸 돌파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가 계속 사상 최대치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가계부채가 건전한 가계부채만 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말씀드렸던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생계형 그 채무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나라한테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또 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것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식을 산다고 하면은 말씀 들었을 때는 우리나라에는 투자는 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가능성을 물어보시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게 지금 실현화된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과거에 앞서서 나스닥이 저렇게 급하게 올라갔었고 최근에까지 계속 올랐었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트럼프 대통령 때도 법인세를 확 깎아줘 버렸죠. 법인세를 깎아준다는 거는 기업의 이익의 증가를 그대로 반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금 나스닥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법인세를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더 이상 채권 찍어가지고는 못하는 상황이니까 세금을 걷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 오너는 또 뭐 바이든한테 뭐라고 해대고 삿대질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새 정부가 법인세를 5%를 지금 인하를 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고 지금 실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한국 기업들의 EPS가 최소한 6% 이상 올라가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게끔 제대로만 관리만 된다면 우리가 나스닥보다는 훨씬 더 주가 흐름이 더 좋을 수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스크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전체의 리스크라는 것도 동시에 알고 계시라는 얘기인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국내 주식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린다고 하면 아까 앞서서 이제 그 국내 수출 대형 우량주를 또 말씀해 주긴 했는데 바이오 기업 언급해 주시면서 몇 가지 기업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